안녕하세요. 예, 김기용입니다. 이 전화번호는 제 그 질문 전용 카카오톡 전화번호입니다. 그래서 질문이 있으시면 카카오톡으로 하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은 상관없습니다. 예, 시간은 상관없고 어차피 제가 확인은 다음날 오후에 하기 때문에 하시면 되겠고요. 저는 몇 가지를 한 10분에 걸쳐서 말씀드릴 텐데 첫 번째는 제 소개입니다. 저는 그 연대 학부에서 행정법 석사 했고요. 박사 과정입니다. 박사 수료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행정법 강의한 지는 16년 됐습니다. 그리고 노무 강의한 지는 9년 차입니다. 그래서 내년이 되면 이제 10년인데요. 그래서 계속 강의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행정쟁송법이라는 과목 소개입니다. 행정쟁송법. 행정법이라는 건 뭐 들어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행정법은 예를 들어서 법제처에 가셔서 행정법이라고 치시면 뭐 법이 안 나옵니다. 노동법이라고 쳐도 안 나오죠. 그렇죠? 행정법은 행정에 관한 모든 법들의 합의입니다. 합을 행정법이라고 합니다. 행정법. 그래서 한 1000개 정도 된답니다. 1000개 정도 되는데 그걸 우리가 다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시험 과목은 행정쟁송법이죠. 쟁송법. 그러니까 행정법이 이렇게 있으면 그 중에서 한 부분만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그 부분이 뭐냐면 여러분들이 뭐 1차 공부를 하셨으면 노사간의 분쟁에서 지방노동위원회, 진노위에 가죠. 진노위에 가서 처분을 받게 되는데 그 처분에 불복하면 중노위로 가게 됩니다. 중노위로 가는 게 행정심판이에요. 알겠죠? 행정심판. 그래서 행정심판에 관한 일반법이 행정심판법입니다. 그 다음에 중노위에 갔다가 또 여전히 불복하면 소송을 제기하겠죠. 예, 그러면 이제 그걸 행정소송이라고 하는데 행정소송을 규율하는 법이 행정소송법이에요. 그래서 행정심판에 관한 일반법인 심판법과 소송에 관한 일반법인 행정소송법을 합쳐서 행정쟁송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행정쟁송법도 학문적인 개념이지 법제처에 가서 친다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그렇죠? 이제 실제 법은 심판법하고 소송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절차에 관한 두 가지 법을 공부하게 되는 게 이제 행정쟁송법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그 행정쟁송법 공부를 어떻게 할 것인가 라고 물어보시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1회독이 제일 중요합니다. 1회독이 가장 오래 걸리면서 가장 어려워요. 1회독 하기가. 왜냐면 하다가 중간에 에잇 하고 덮으시면 다음번에 못 본단 말이죠. 자, 1회독이 어려워도 그냥 이해 안 되는 부분은 물음표하고 넘어가시고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1회독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1회독 하는데 걸리는 시간이 24시간이었다 라고 친다면 2회독 하는데 걸리는 시간은 18시간 정도, 그 다음에 3회독 할 때 걸리는 시간은 15시간 정도. 시간이 점점 줄어들 거예요. 점점 줄어들어서 이제 반복 학습을 하는 것, 다시 말씀드리면 회독수를 잃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1차 하실 때 법학을 공부해 보셨지만 법학은요 이렇게 실력이 올라가지 않아요. 실력이 이렇게 갔다가 갑자기 어느 순간에 꽁충 올라간단 말이죠. 이렇게 계단식으로 법학은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요때는 기분이 되게 좋은데 요때는 아무리 해도 실력이 계속 거기서 거기란 말이죠. 그래서 모든 법학은 다 똑같아요. 올라가는 것이 계단식으로 상승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때를 잘 견뎌야 돼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한번 올라가면 실력이 잘 안 떨어집니다. 그리고 점수 편차가 별로 없어요. 과목 특성상. 그렇기 때문에 행정쟁송법은 열심히만 해놓으셔서 일정한 수준에만 올라가시면 점수가 안 떨어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안 떨어지고 안정적으로 점수가 나와요. 그렇게 과목의 특성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인풋한 거에 비해서 아웃풋이 정확하다. 그리고 실력이 잘 떨어지지 않는다. 그러나 처음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특성이 있다라는 거를 알고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왜 난 안 될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갑자기 이렇게 상승할 때가 있단 말이죠. 예. 그러면 이제 이게 이거구였구나. 이게 다 보인단 말이죠. 그래서 단계적으로 해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행정쟁송법이라고 그래서 나는 그래도 좀 폭넓게 공부하고 싶다라고 하셔서 그 서점에 가셔서 행정법 책, 행정법이라는 책을
뽑아가지고 읽어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읽으실 필요 없습니다. 우리한테 필요한 건 그 범위예요. 행정쟁송법이라는 그 범위예요. 범위이기 때문에 다른 시험과는 또 시험 특성이 좀 달라요. 왜냐하면 잘 보세요. 행정법이 이만큼 있어요. 그러면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렇게 나오겠죠. 행정쟁송법은 요만큼이에요. 그럼 거기서 시험이 나오기 때문에 뭐랄까 굉장히 촘촘하게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국가 시험에 비해서. 왜냐하면 범위가 좁기 때문에 그 범위 안에서 5개, 6개 쟁점이 나오니까 당연히 뭡니까? 다른 시험에는 안 나온다고 해서 별로 안 중요하다고 해서 여기 안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험의 특성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 공부를 집중적으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행정쟁송법의 특징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이제 동차반에 대한 소개인데 저 말고도 다른 분들이 이 동차반이 뭔가 동차라는 건 1차와 2차를 당해 연도에 한꺼번에 합격한다는 뜻입니다. 근데 실제로는 원래는 다른 분들은 이제 연기부터 3기까지 하시죠. 3기까지 하시기 때문에 평균 15회독 정도 하십니다. 그러면은 동차반을 듣고 아시겠죠? 2차 시험 공부를 안 하셨다가 동차반을 듣고 그에 합격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예,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최소 10회독을 해야 되는데 10회독을 할 만큼의 시간적 여유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지금 들으셔야 될 것은 예를 들어 2차 시험 공부를 한 번도 안 하셨다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연기를 들으셔야 됩니다. 연기. 그러니까 기본 강의를 들으셔야 돼요. 근데 기본 강의가 없죠, 지금은. 기본 강의가. 그러니까 실강은 없고 들으시려면 작년 동영상을 들으시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제 왜 동차반을 개설했는가? 그 이유는 이것 때문입니다. 연기는 기본 강의를 합니다. 기본 강의만 해요. 저 같은 경우에는. 자, 1기 때는 기본 강의 더하기 기출문제 더하기 모의고사도 봐요. 그 다음에 2기 때는 사례 더하기 모의고사만 봐요. 3기 때는 모의고사만 봅니다. 그럼 이 4개 중에 이 4가지 강조, 연기부터 3기까지 강좌 중에 지금 현재 가장 필요한 강좌는 1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기출문제를 보거든요. 기출문제를 나중에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모든 문제는 최소 50%에서 많게는 70%까지 무조건 기출문제 다 나옵니다. 그걸 안 나온 적은 없어요. 아시겠죠? 모두 기출문제에서. 왜냐하면 제가 말하는 기출문제는 노무사 시험 기출문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국가시험. 예를 들어서 1월에 있는 변호사 시험, 그 다음에 입법고시, 순서대로 말씀드리면 행정고시, 입법고시, 변호사 시험, 입법고시, 행정고시, 그다음에 이제 사법시험이 없어졌으니까, 그 다음에 노무사 시험까지. 이 4개의 기출문제를 전부 다 풀어보는 거예요. 시험 범위 안에 들어가는 것을.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출제자들은 정해져 있습니다. 법학 교수님들이 출제하러 들어가시잖아요. 그렇죠? 그분들이 입법고시도 들어가셨다가 행정고시도 들어가셨다가 노무사도 들어가셨다가 그렇게 들어가시는 거라는 거죠. 그럼 새로운 문제가 나오는 게 아니에요. 어차피 그 문제에서 그 문제 풀에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기출 문제는 반드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이제 사정상 영상반으로 진행하게 됐는데 그 1기 영상반으로 진행하게 됐는데 그 1기를 하는 이유는 기본 강의도 듣고 그다음 기출 문제도 다 풀어봐요. 그다음에 모의고사도 2회 연습을 합니다. 제일 중요한 게 기출 문제를 풀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를 들어서 동차반 할 때 그냥 여기 하나, 논점 여기 하나, 여기 하나, 여기 하나 해가지고 만약에 그걸 외워서 간다고 쳐봅시다. 그 테마를 한 20개 내지 25개를 외워간다고 쳐봐요. 그러면 시험에서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못 씁니다. 왜 못 쓰느냐? 잘 보세요. 어떤 특정한 예를 들어서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라는 테마가 있다고 해요.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라는 테마가 있다고 했는데 처분 사유 추가 변경 열심히 다 외웠어요. 열심히 다 외워서 나는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 나오면 써야지. 근데 시험장에 들어갔어요.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을 써라. 이렇게 나오는 게 아니거든요. 사례 문제가 나온단 말이죠. 근데 그 사례 문제를 보고 처분 사유 추가 변경이 논점인지를 몰라요. 그러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렇죠? 다시 말씀드리면 문제를 보고 그 답을 알아야 그걸 쓸 거 아니에요. 그렇죠? 문제를 보고 답을 하려면 문제를 풀어봐야 돼요. 예를 들어서 테마 20몇 개 외워갔다고 해서 시험장에서 답안을 쓸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약술형 그냥 뭐뭐에 대해서 써라 이런 문제는 안 나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그 문제가 가지고 있는 답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답을 알려면 제일 빠른 것은 기출문제예요. 기출문제.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를 꼭
보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강좌를 예를 들어 동차반 강좌를 들으시더라도 가능하시면 기출 문제를 다 풀어보시는 것이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자세한 것은 제 강의 기획서를 보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저 같은 경우에는 세 가지를 다 합니다. 첫 번째는 핸드북, 아주 얇은 책이 있어요. 핸드북으로 기본 이론 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다음날 1회 하면 다음날 그 진도 나간 부분의 기출 문제를 풀어봐요. 제 기출 문제집은 연도 순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다. 테마 순으로 되어 있어요. 연도 순으로 되어 있으면 문제가 순서가 왔다 갔다 하겠죠. 그래서 작년에 전면 개정해가지고 다 테마 순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요 테마 공부하고 요 기출 풀고, 요 테마 공부하고 요 기출 풀고, 요렇게 되어 있어요, 문제가. 이해가 되시나요? 예. 그래서 처음부터 끝까지 딱 풀어보시면, 왜냐하면, 모의고, 문제라는 것은, 잘 보세요. 문제라는 것은 출제하는 분하고 쓰시는 제 수험생하고 약속이에요. 그렇죠? 약속이라는 건 뭐냐면, 출제하시는 분이 이런 표현을 쓰면 요걸 쓰는 거야. 요걸 표현을 쓰면 요걸 쓰는 거야. 그게 약속으로 돼 있단 말이죠. 그 약속된 그 표현을 어떻게 보면 세트로 암기를 해야 돼요. 내용보다. 아시겠죠? 요런 표현을 썼을 때는 뭘 쓴다. 요런 표현을 썼을 때는 뭘 쓴다는 걸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출 문제를 풀고 그 다음에 모의고사를 저희가 보도록 합니다. 모의고사. 그래서 그 세 가지를 다 하는 강좌이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일기 영상반을 할 거고요. 그 다음에 기출 문제 마지막으로 보실 것은 이제 만약에 강좌를 들으시고 시간 여유가 되신다면 핸드북 있죠. 핸드북을 그때서야 이제 암기를 하세요. 아시겠죠? 기출 문제를 먼저, 그러니까 순서를 잘 보세요. 기본 이론 하고 기출 문제 풀고 요거는 수업 시간에 하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동차반 강의가 다 끝이 나면 남는 시간 있잖아요. 남는 시간은 핸드북으로 공부를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핸드북으로 공부를 하셔서 실제 시험장에 가셔서 한번 써보시고, 예. 그 다음에 동차반을 진행하게 되면 연기보다는 굉장히 긴장감이 돌겠죠. 왜냐하면은 기출 문제를 풀어보기 때문에. 그래서 긴장감 또는 모의고사를 풀어보면 어느 정도 자신감도 생기실 겁니다. 그래서 시험장에 가서 그거를 어느 정도, 내가 이거 조금만 더 하면 되겠구나라는 자신감을 갖게만 한다면 그 강좌가 괜찮은 강좌예요. 동차반으로서. 아시겠죠? 예.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테마를 외우는 것보다 어떤 문제가 나왔을 때 어느 테마를 쓴다는 거, 그게 더 중요합니다. 아시겠죠? 그걸 모르시면은 테마 외워봤자 소용이 없어요. 이게 이걸 쓰라는 거지 모르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예. 그래서 기출 문제를만 다 풀어보셔도 시험장에서는 최소 50% 이상은 다 아는 문제일 거예요. 50% 이상은.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강의 준비는 클릭하시면 제 이름으로 나오는 거 있죠. 거기에 세 가지가 있어요. 22년 9월에 있었던 기초입문 무료 특강. 그걸 제일 먼저 들으셔야 돼요. 22년 9월에 있었던 기초입문 특강. 그거 제일 먼저 들으시고, 두 번째는 21년 5월에 답안 작성 방법 특강. 21년 5월에 다 무료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21년 12월에 한 사례 문제 접근 방법 무료 특강 요거요. 요 세 가지인데 1번은 강의 듣기 전에 들으세요. 아시겠죠? 1번은 강의 듣기 전에 들으시고, 그 다음에 2번하고 3번은 강의 중간에 또는 강의를 마치고 나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중간에 또는 한번 들어보시고 이거 되게 어렵다라고 느껴지시면 강의 마치고 나서 들으세요. 아시겠죠? 2번과 3번은. 그래서 강의 준비를 그렇게만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교재 사셔서 만약에 교재를 사시면 그 교재 가지고 내년에 1기, 2기 다 쓰실 수가 있어요. 제가 추록을 다 나눠드리기 때문에. 그리고 책 정리를 다 해놓으셔도 올해 시험뿐만이 아니라 내년 시험까지 책 정리를 해주셔도 그 책을 가지고 충분히 대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습니다. 예전에 제가 이탈리아의 베니스를 여행한 적이 있습니다. 베니스에 가시면 그 곤돌라 아시죠? 이렇게 모자 쓰고 이렇게 배 저어주시는 분. 근데 이제 그때 곤돌라를 타려고 했었는데 여러분이 비가 오고 있었어요. 비가 오고 있었는데 어떤 그 아저씨께서 타시면서 이탈리아는 태양인데 왜 이렇게 비가 오고 이러냐. 그래서 투덜투덜거리면서 타셨어요. 그런데 그 다음에 타신 어떤 아주머니께서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좋다. 내가 언제 베니스에 와서 비를 맞아보겠냐. 그러면서 기분 좋게 타셨단 말이죠. 사람의 마음가짐은 베니스의 날씨도 자기 것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힘들고 이럴 때마다 마음가짐을 오늘은 열심히 한번 해보자. 어제 열심히 했는데 오늘 또 즐겁네.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오늘 또 비 오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보자. 눈 오니까 열심히 공부를 해보자. 이렇게 적극 긍정적인 마음가짐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시험 끝나는 날까지 행복합니다.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